남편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강옥부는 낡은 서랍 속에서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지요. 표지는 세월에 누렇게 발해 있었고 손때가 타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했습니다. 입금 내역은 촘촘했는데 금액은 하나같이 작았지요. 5,000원, 3,000원, 가끔 10,000원 그 위에 적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올라가자 옥분의 숨이 멎었습니다. 1994년 3월. 무려 30년 전부터 시작된 통장이었거든요. 총액은 2,4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강철수는 평생 인천 남동공단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지요. 두 부부가 허리를 졸라매도 매달 생활비가 빠듯했던 그 세월에 남편은 어디서 이 돈을 한 푼씩 모은 걸까요? 강옥부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소래포구 쪽에서 불어오는 짠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너무 커서 슬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통장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소래포구에서 나고 자란 강옥부는 올해 68이었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웃음주름이 깊었고 단발로 자른 까만 머리카락에는 은빛실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지요. 손은 요양보호사 20년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은 가을 논바닥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지요. 아침 6시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당 어르신 3분을 돌보는 일정이 있는 날이면 더 일렀지요. 첫 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된장찌개를 끓이고 등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산책을 함께 나갔습니다.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갔지요. 허리는 언제부터인가 늘 뻐근했고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진짜 지쳤다고 느끼는 건 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얼굴에 띄는 표정 때문이었지요. 투명 인간을 대하듯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눈빛. 요양보호사 가방을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면 사람들이 슬쩍 한 발짝 물러서던 것, 옥분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보거나 발끝을 내려다보거나 했지요.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은 지금 대전에 살았습니다.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손녀 수아는 올해 10살이었지요. 손녀가 소래에 올 때면 옥분의 집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총총총 자기가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리면서 뛰어들어왔거든요. 남편 철수는 작년 가을에 갔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6달을 넘기지 못했지요. 담배도 술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공단 먼지를 평생 마신 탓이었을 겁니다. 임종 때 철수는 2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서랍 오른쪽 아래칸을 열어보라는 말이었지요. 옥분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조용히 혼자 남은 다음에야 비로소 서랍을 열었지요. 그리고 그 통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400만 원 30년 옥분은 밥상 앞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숫자들이 줄줄이 흘러내렸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열흘쯤 지났을 때 딸이 수아를 데리고 소래에 왔습니다. 손녀는 여전히 총총총 뛰어들어왔고 노란 고무줄로 머리를 2갈래로 묶고 반짝이는 필통을 옆구리에 꼭 쥐고 있었지요. 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옥분과 수아는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아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벽장 아래 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지요. 할머니, 저건 뭐야? 옥부는 순간 굳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옥분이 20대 시절 공장 기숙사에서 쓰던 공책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수첩 크기의 공책, 10원짜리 공책, 버스표 뒷면에 빼곡히 쓴 메모지까지. 그 시절 옥부는 시를 썼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배워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저건 할머니가 옛날에 쓴 공책이야. 뭘 썼어? 옥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할머니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아이가 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읽어봐도 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30년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지요. 옥부는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공책 표지에 셀로판 테이프로 붙인 꽃무늬 종이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안에는 볼펜으로 빽빽하게 눌러 쓴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숨을 죽이고 한 장씩 넘겨보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지요. 할머니, 이거 봐봐. 아이가 손가락으로 짚은 것은 가장 첫 번째 공책의 첫 페이지에 쓰인 짧은 글이었습니다. 소래바다는 썰물이 지나도 냄새로 기억한다.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좋다. 옥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50년 묵은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답니다. 사흘 뒤 수아가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아냈다며 옥분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독립출판사 달빛 서방 지쳐진 이야기를 발굴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었지요. 수아가 뒤에 전자우편 주소를 굵게 밑줄 쳐 두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다 보내면 어떨까?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요것이 무슨 시라고. 하지만 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고집이란 때로 어른을 꼼짝 못하게 만들지요. 결국 옥부는 수아와 함께 공책 속 시 5편을 사진으로 찍어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과연 답장이 올까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답장은 이틀 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옥분 선생님. 저는 달빛 서방 편집자 박노을입니다. 선생님의 시를 읽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접 뵙고 싶습니다. 옥부는 그 편지를 3번 읽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2 글자 앞에서 손이 멈췄답니다. 누가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본 게 언제였던가. 요양보호사 가방을 들고 살아온 20년 동안 그런 호칭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노을이 소래포구에 나타났습니다. 32살의 청년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구겨진 베이지색 셔츠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두꺼운 태에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원고들이 가득 들어있는 낡은 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포구 앞 작은 분식집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옥부는 이 청년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동안 속으로 가늠했지요. 노을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치더니 돋보기를 꺼내 시를 한 편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읽었지요. 읽는 동안 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다가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다시 눈썹이 올라갔지요. 한참 후에 노을이 공책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들은 살아있습니다. 옥부는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심심해서 끄적인 거예요. 글 배운 사람도 아닌데 노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을 배웠다고 시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삶을 쓰셨어요. 이건 달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포구에서 짠내가 실려왔고 기름에 볶아지는 냄새가 분식집 안을 가득 채웠지요. 노을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 시집 만들고 싶습니다. 제대로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문고리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녹슬어 있지만 여전히 단단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복부는 그 말을 가슴 한켠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옥분과 박노을의 작업이 시작되었답니다. 그 후 2달이 옥분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2달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 밥을 챙기고 목욕을 시키고 저녁이 되면 노을과 만나 공책을 들여다보았지요. 노을은 인천 부평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일했는데 옥분이 가면 늘 커피를 내렸습니다. 사무실은 원고, 더미와 책들로 가득 찼고 낡은 책장이 벽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지요. 노을은 옥분의 공책을 한 편씩 자판으로 옮기면서 가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구절, 검은 손바닥으로 지은 밥. 이게 공장 식당 밥 얘기인가요? 그렇지. 손이 검으니까 밥도 검어 보이던? 아, 그렇군요. 여기 이 행사위에 한 칸 더 띄워야겠네요. 노을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듣고 스스로 이해했지요. 옥부는 그 과정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수아도 함께 왔습니다. 아이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앉아 노을이 만들어준 시 한 편을 손으로 베껴 쓰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옥부는 좋았습니다. 나를 선생님처럼 보는 눈빛이 아니라 할머니를 할머니로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함께 알고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어느 날 노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출판 비용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액이지만 인쇄비랑 편집 비용이요. 독립출판 특성상 제가 다 댈 수가 없어서요. 옥부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 낡은 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남긴 통장이 있어요. 2,400만 원을 근데 왜 모은 건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노을은 가만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 통장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죠? 1994년 노을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옥부는 그 침묵이 왜 그리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통장을 다시 꺼내 들고 한 장씩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금 날짜가 규칙적이었지요. 매달 초 한 번, 매달 말 한 번, 철수가 월급을 받고 나면 꼭 조금씩 빼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금액도 조금씩 올랐고 어떤 달에는 2,000원만 넣은 때도 있었지요. 그 2,000원이 옥분의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얹혔습니다. 과연 남편 철수는 왜 이 돈을 모았을까요? 그리고 왜 평생 단 한 번도 이 통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의문에 답을 얻기도 전에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지역 문인협회 소식지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소래 출신 신인 시인 발굴 인천 독립출판사 요양보호사의 시집 준비 중 노을이 미리 알리지 않고 넣은 홍보 문구였지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 지역 문인협회 회장 최병태. 6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체격이 넓고 얼굴이 둥글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해 한쪽으로 반듯하게 넘겼고 값비싼 감색 양복에 금빛 협회 배지를 달고 다녔지요. 눈은 작고 얇은 안경 뒤에 숨어 있었는데 그 눈이 항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태는 20년째 인천 문인협회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신인 작가의 등단을 틀어쥐고 지역 문학상을 자기 사람들에게만 돌렸지요. 지자체 문화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구청장과 연결된 줄이 있었고 그 줄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최병태는 기사를 보자마자 노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편집자, 그 시집 말이야. 우리 협회가 공동기획으로 넣어주면 어때? 예산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배포망도 협회 거 써도 되고. 노을은 전화를 끊고 옥분에게 전했습니다. 옥분은 잠시 고민했지요. 돈도 도움이 필요했고 배포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을의 표정이 내내 편하지 않았지요. 선생님,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결정이 되기 전에 최병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노을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옥분도 마침 그날 거기 있었지요. 최병태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이시군요. 이런 분이 계신 줄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진작 발굴했어야 했는데 옥분은 그 둘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최병태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협회와의 공동 출판 계약서였지요. 내용은 복잡했는데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시집의 저작권을 협회와 공동 소유로 하고 출판과 배포의 최종 권한을 협회가 갖는다는 것이었지요. 노을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선생님 단독이어야 합니다. 최병태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요. 물론 협의할 수 있지요. 일단 사인부터 하면 세부는 나중에 조율하면 돼요. 옥분은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부평의 저녁빛이 물들고 있었고 먼지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지금 당장 하셔야 예산이 이번 분기에 들어오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옥분은 고개를 들어 노을을 보았습니다. 노을의 표정이 단호했지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최병태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옥분은 볼펜을 서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최병태가 보낸 사람이 공채 권고 전체를 스캔한다며 가져갔습니다. 원본은 돌려준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전화를 했지만 최병태 측에서는 매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했지요. 일주일 후 노을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협회 쪽에서 원고를 가지고 다른 시집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옥분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류를 보니 계약서에 제가 미처 못 본 항목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편집 가공 배포 권한 일체를 협회가 갖는다는 조항이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선생님 이름을 뒤에 붙이고 협회장 이름을 앞에 올리는 공동 시집을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옥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손등에 닭살이 돋았지요. 그 사람. 내 시를 훔치려는 거야. 노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또 참았지요.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소래포구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끈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졌지요. 최병태가 협회 누리집에 올린 공지를 수아가 찾아냈습니다. 인천 문인협회 기획 시집 소래의 소리 2024년 봄 출간 예정 표지 디자인 시안에는 최병태의 이름이 제일 크게, 강옥분의 이름은 작게 아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화가 나서 발을 굴렀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시잖아. 옥부는 수아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알아, 수아야.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옥분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래 가라앉아 있다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가 아직 생각 중이야. 하지만 그 이면에서 옥분의 속은 무너지고 있었답니다. 공장에서 쪼그려 앉아 밤을 새워가며 썼던 그 글자들이 이제 남의 이름 밑에 묻히게 되는 건가? 이 나이에 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데 철수도 없는데 그날 밤 옥부는 통장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1994년 3월 1994년이면 옥분이 인천공단 공장에서 일하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그 해에 철수가 처음 그 통장을 만든 것이었지요. 공장 다니던 그 해에 옥부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 연결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통장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하필 1994년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노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협회 가서 항의하고 왔습니다. 계약 무효 요청서도 넣었고요. 근데 최병태 씨가 계약서에 선생님 사인이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노을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편집자, 이 할머니는 무명이야. 협회 이름이 붙어야 팔려. 이게 현실이야.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강 선생도 이름 올라가고 너도 배포망 써도 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옥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지요. 무명. 할머니. 팔려야 한다. 그 말 하나하나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옥분을 정말 무너지게 한 건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생각이었거든요. 30년을 아껴 모은 철수의 돈이 저 사람의 손을 거쳐 이름만 빌린 시집 인쇄비로 쓰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옥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목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노을을 다시 만난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노을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에 뭔가 묘한 빛이 있었지요. 선생님, 저 지난 3일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왜? 방법을 찾았거든요. 노을이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의 저작권 이전 조항은 원본 원고를 제공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협회 쪽에서 가져간 것은 스캔 파일이었을 뿐 원본 공책은 아직 옥분 쪽에 있었습니다. 최병태의 사람들이 원본을 가져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영수증도 인수 서명도 없었지요. 즉, 법적으로 원본 원고는 여전히 강옥분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협회가 누리집에 올린 공지에는 강 선생님의 동의 없이 제목을 바꾸고 편집 방향을 단독으로 결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서 내의 공동기획이라는 조항과도 충돌합니다. 복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최병태 씨가 지난 5년간 지자체 문화 예산으로 기획한 시집들 5편인데요. 그중 3편이 실질적 저자가 따로 있고 협회장 이름이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작가들 중 2분이 이미 제보를 해두었고 서류를 갖고 계십니다. 옥분의 눈이 처음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랑 같이 나설 수 있어요? 이미 연락됐습니다. 옥분은 21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막혀있던 바람이 드디어 통로를 찾은 것 같았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분노울이 안경 너머로 빙긋 웃었습니다. 인천 문인협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인천 남구 문화회관 소회의실이었지요. 20여 명의 회원이 자리를 채웠고 최병태는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금빛 배지가 형광등 아래 번들거렸지요. 그 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옥분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색 요양보호사 옷 위에 낡은 코트를 걸치고 흰 운동화를 신고 뒤로 노을이 따라 들어왔고 그 뒤에 낯선 중년 여성 2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각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최병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옥분이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발걸음마다 흰 운동화 밑창이 마루를 눌렀지요. 강 선생, 여기는 총회 자리라서. 압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끝까지 닿았지요. 저는 강옥분이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이고 소래포구에서 살고 30년 전에 공장에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 원고를 돌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최병태가 탁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이봐요.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야. 지금 노을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를 보시면 원본 원고 제공에 관한 인수 서류가 없습니다. 협회 측이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저작권 이전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병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실무 절차 문제고 법적으로는 이번에는 중년 여성 1명이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하고 단단했지요. 저는 2019년 협회와 계약한 시인 이수연입니다. 협회 기획 시집에 제 시 14편이 협회장 공동 저작으로 실렸습니다. 동의한 적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작가 3명이 이미 인천시 문화재단에 제보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1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2021년 피해자 최정숙입니다. 여기 전자우편 기록과 계약 비교 서류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지요. 최병태는 손을 들어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마지막 서류를 탁자에 놓았습니다. 협회가 최근 5년간 지자체 지원금으로 집행한 시집 출판 내역과 실제 저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 중 3건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천시 문화재단과 지역 신문사에 이 자료를 제공해 두었습니다. 최병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안경 너머 작은 눈이 이쪽 저쪽을 훑었지요. 탈출구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분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 원고 돌려주세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안에 30년이 들어있었지요. 공장 새벽의 냄새가 있었고 10원짜리 공책이 있었고 남편의 2,000원이 있었고 손녀가 읽어준 소래바다 한 줄이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이 구부러졌지요. 옆에 앉은 사무국장이 귓속말을 하고 최병태는 손을 들어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10분 후 스캔 파일과 편집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와 함께 협회 측 보관 인쇄소에 있던 원본 공책 파일 일체가 반환 서류와 함께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시 문화재단에서 공식 조사 착수를 발표했고 지역 일간지가 이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지요. 인천 문인협회장, 무명 시인 원고 가로채려다 역풍. 최병태는 회장직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 집행된 예산에 대한 감사도 시작됐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빛 배지를 단 감색 양복이 겨울 복도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지요.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수아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겼어. 옥분은 수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응, 이겼.